내가 겪었던 가장 무서운 경험은 아마 도대학 시절 여름방학 때의 일이었다. 당시 나는 남쪽의 한 작은 시골 마을로 가족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떠났다. 그곳은 평소에도 인적이 드문 한적한 마을이었고 우리가 머문 곳은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오래된 민박집이었다. 이 민박집은 오래된木조 건물로 한국 전통 가옥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귀신 이야기를 좋아했던 나는 이런 분위기를 즐기며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는 매우 친절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가득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민박집의 가장 끝 방을 배정받았고 창밖으로는 울창한 대나무 숲이 보였다. 밤이 되면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소리가 참으로 으스스했다. 첫날 밤 나는 가족들이 잠든 후에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소리는 사람의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창밖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바람만이 숲을 가르고 있었다.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며 다시 잠에 들려는 순간 이번엔 문 쪽에서 나지막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문을 열어보았으나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착각이겠지라고 생각하며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이상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아주머니에게 방에서 나는 소리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방은 사실 오래전부터 그런 소문이 있긴 해요. 하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대개는 무해하니까요.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고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그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을 참을 수 없어서 캠코더를 들고 소리의 근원을 찾아 나섰다. 조심스럽게 복도를 걷다 보니 소리는 복도의 한 끝에서 나는 듯했다. 나는 조심스레 그쪽으로 다가갔고 마침내 끝에 다다랐을 때 소리는 갑자기 멈췄다. 그때 나는 나무 벽 사이로 미세한 틈을 발견했고 그 틈을 통해 한 여자의 얼굴이 살짝 보였다. 그녀는 내게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다. 실체가 없는 그런 환영처럼 보였다. 나는 너무 놀라 뒷걸음질을 쳤고 캠코더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보니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우리는 일찍 짐을 싸서 그곳을 떠났다. 민박집을 떠나기 전에 아주머니에게 그 여자의 얼굴에 대해 물어보았다.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예전 이 집에 살던 제 딸이었어요. 아주 어릴 때 저기서 놀다가 사고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떠났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건은 내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갔다. 다만 어쩌다 보게 된 캠코더의 영상에는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복도만이 찍혀 있을 뿐이었다. 내 생애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경험이었고 나는 여전히 그 여인의 미소를 잊지 못하고 있다.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 일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때때로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라 여전히 나의 등골을 서늘하게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그곳에는 점차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한 낡은 집들이 많습니다. 이 집들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지만 그중 한 집에서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공포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주택에는 노부부가 살고 있었고 이들은 50년 넘게 그 집에 거주했지만 자녀들이 모두 성장해 떠난 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노부부는 이상한 일들을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처음 이상한 일이 시작된 것은 어느 겨울날 밤이었습니다. 노부부는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어느 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소리가 방막 어딘가에서 들려와 잠에서 깼고 그 소리는 마치 삐걱거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소리가 반복되자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깨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집 안을 둘러봤지만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해졌습니다. 매일 밤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소리는 점점 거세지고 가까워졌습니다. 노부부는 불길한 느낌의 경찰을 찾기도 했지만 경찰은 특별히 이상한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그 소리가 지하실에서
난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용기를 내 손전등을 들고 지하실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실은 차갑고 어둡고 쾌쾌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전등을 휘둘렀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나 빛이 머무른 곳에서 오래된 나무 의자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의자는 보지 못했던 물건이었습니다. 의자 위에는 작은 노트가 놓여 있었고 노트에는 의자는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만 움직일 뿐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뒤에서 싸늘한 기운을 느끼고 비명을 지르며 지하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시달리며 점점 상태가 나빠졌고 할아버지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삿날 할머니는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잠시 눈을 돌린 사이 할머니는 사라졌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지하실 입구였습니다. 경찰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 집은 비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야기는 점점 더 불투명해졌지만 여전히 그 집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합니다. 의자는 움직이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움직이게 된다는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집을 보고 싶어 방문한 용감한 사람들은 대부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떠나갑니다.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인지 그 집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은 사람은 더욱 그 집에 다가가길 두려워합니다.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이제는 그 누구도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작은 민박집이 있었어요. 이 민박집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기에 여행객들이 한적함을 느끼며 잠시 머물다 가곤 했습니다. 주인은 친절한 할머니와 그녀의 딸이었죠. 그날 밤에도 할머니와 딸은 다가올 폭우 소식에 대비해 민박집의 창문과 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예상대로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딸은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할머니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쾅쾅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일까 싶어 할머니가 문을 열었는데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남자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한눈에 보기에도 어디선가 길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는 몹시 피곤해 보였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부탁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안타까운 모습에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남자는 마른 옷을 받아 입고 준비된 따뜻한 저녁을 먹고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날 밤 폭우는 더욱 심해졌고 벼락이 치며 전기가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세 사람은 곧 잠에 들었죠. 하지만 깊은 밤 딸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것은 마치 칼로 나무를 긁는 듯한 끼익끼익 소리였어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자 불안해진 딸은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갔습니다. 주위가 어두워 촛불을 흔들며 방 하나하나를 확인하던 그녀는 드디어 소리가 나는 남자의 방 앞에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것은 남자가 벽 앞에 서서 무언가를 긁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딸은 서늘한 공포감에 몸이 굳었지만 더는 참을 수 없어 방에 뛰어 들어갔어요. 그 순간 남자는 갑자기 돌아서며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너도 엄마도 나를 막을 수 없어. 그날 밤 민박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땐 이미 모든 것이 조용했고 낯선 남자와 흔적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저 마을 사람들은 그 민박집에 다시는 아무도 발을 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마을에서는 비 오는 날이면 어디선가 칼로 긁는 듯한 끽끽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미스터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차마 사람들은 그 소리의 출처를 알기 위해 민박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저 비가 오는 날이면 서로의 집에 모여 더욱 불빛을 밝히고 밤을 새웁니다. 네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산골 마을로 이사를 갔어요. 도시 생활에 지친 나는 조금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생활하고 싶었거든요. 마을은 생각보다 작은 편이었고 정말로 필요한 시설들만 갖춰져 있었죠. 밤이 되면 거리는 고요했고 하늘엔 별들이 쏟아졌어요.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산책을 하다가 마을의 남쪽 끝에 있는 오래된 폐가를 발견했어요. 외관은 무너져 가고 있었고 마을 주민들도 그곳을 멀리하려는 듯 보였어요. 내 호기심을 자극한 건 그 폐가의 문과 창문에 붙여진 붉은 부적들이었어요. 도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며칠 뒤 나는 마을의 슈퍼마켓에서 자주 마주치던 할머니께 폐가에 대해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더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 집은 옛날에 젊은 부부가 살던 곳이야. 그런데 어느 날 어린 딸이 그만 그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지. 그 이후로 사람들은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으려 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나는 그 이야기에 더욱 더 빠져들었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듯 보였고 나는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는 어린 소녀가 어둠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죠.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는 너무도 실제처럼 느껴졌어요. 갑자기 그녀가 손을 뻗어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이 입을 떼는 순간 나는 깨어났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정신을 차렸지만 그 꿈은 너무 생생했어요. 다음날 뭔가에 홀린 듯 나는 다시 그 폐가로 향했어요. 이번엔 안에 들어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외벽은 오래되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했지만 나는 용기를 내어 문을 밀어 열었어요. 내부는 먼지로 가득했고 오랫동안 손길이 닿지 않은 듯 보였어요. 그런데 거실 한가운데에는 낡은 피아노가 있었어요. 이상하게 끌려 열린 피아노 뚜껑을 덮자 먼지가 일고 음산한 공기가 흘렀어요. 갑자기 방 안이 차가워졌고 우연인지 피아노 건반이 혼자서 움직였어요. 한음 그리고 또 한음 어딘가 익숙한 멜로디가 피아노에서 흘러나왔어요. 그 순간 내가 전에 꿈에서 보았던 소녀가 피아노 옆에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의 눈이 다시 나를 응시하고 있었죠. 나는 몸이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소녀는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더니 낮은 소리로 엄마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리고는 서글프고 아름다운 멜로디를 피아노로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작은 손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건반 위로 오갔고 음악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눈을 깜빡인 순간 소녀는 사라지고 피아노의 소리도 멈췄어요. 나는 숨이 막힐 정도로 긴장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슬픔이 밀려왔어요. 그제서야 알 수 있었어요. 그 소녀는 이곳에서 무언가 전하고 싶었던 것이었고 마지막 인사를 나에게 전해왔던 것입니다. 서둘러 폐가를 빠져나오며 나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마을로 돌아와 할머니께 그 경험을 말했을 때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이는 어머니를 유난히도 그리워했지. 이제 편히 쉬길 바랄 뿐이야. 그 이후로 나는 그 꿈을 다시 꾸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항상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문득문득 떠오르곤 했죠. 그리고 나는 매년 그 집 앞에 조용히 꽃 한 송이를 놔두며 그녀의 영혼이 평온히 쉬길 빌곤 했어요.